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에 모두 초선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으킨 변화에 어떻게 맞설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이도하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이 났습니다. 이변 없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도 꽤 있더라고요. 헌정사상 첫 30대 주요 정당 대표가 탄생했고 그것도 원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영선 당 대표가 이렇게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시사하는 바를 넘어서 정치권 전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요. 이번 경선 이 결과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선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되신 것을 축하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정치 패널로 같이 토론도 해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같이 이도하 의원하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 득표 차가 얼마나 2등 주자와 차이가 많이 벌어질까 이미 당선은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게 더 관심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득표하신 점이 당심 민심 크게 차이 없이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해 주신 것이 확인됐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정당 역사 에 있어서 최초의 일이고 지금 외신들도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보수 정당에서 30대 그것도 영선의 대표가 당선된 것은 제가 볼 때 유례 없는 일이고 센세이셔널한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무엇보다 정권 교체 열망이 엄청나게 강했구나. 그것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치 전반에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정권 교체 열망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세대 교체에 대한 갈망이 지금 이렇게 표출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하던데요. 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은 정권 교체를 열망했고요. 그리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세대 교체를 열망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체가 일어난 거죠. 정치 권력이 일정 부분 교체가 있지 않을까. 개혁 그냥 여기 나비짓에서 그냥 태풍까지 가는 것처럼 아마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에서도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도 얘기하고 블룸버그 통신, 일본 교토통신, 스페인까지 그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고 아마 또 하버드를 졸업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아마 외국 외신에서 쓰기가 더 그리고 일본은 교토통신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본은 보면 우리처럼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 역사는 더 빨랐고 그다음에 이 주요 정당에서 30대가 배출한 것도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한 비교일 수도 있지만 일본보다 우리 정치가 선진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명직 최고도 여성 얘기가 나오지만 최고위원도 자력으로 여성이 3명이나 4명 중에 3명이나 들어가기도 해서 여러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그런 열망이 있었기도 하지만 언택트라는 그 선거의 문화가 좀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성들이 된 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된 게 과거처럼 조직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형 체육관에 모여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과연 선출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변화를 하고 나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기는 쉽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그 당심이 90%고 민심이 10%고 여기 국민의힘은 당심이 70%고 민심이 30%로 당대표를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당심에선 나경원 후보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열세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민주당 방식으로 선출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것도 환산하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민주당으로 했으면 안 됐다. 근데 국민의힘처럼 민심이 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력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그 당 인선을 하고 이런 데는 이런 부분까지 배려가 돼서 안정에 조금 주력을 두는 인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번 이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 뭐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당 대표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변화의 열망이 너무 강력하다 이런 거는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당대표 한 명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도 여성들이 많이 가고 그다음 지금 그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민주당보다 한 9세 어리거든요. 43점 몇 세. 그러니까 아주 연령도 젊어지고 그리고 여성도 많이 들어가고 영선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선거 3번 패배했다고 마이너스 3선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사람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중진이 만약 대표가 됐더라도 이 열망을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바람으로 대표가 됐고 최고위원들도 최고위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당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이 어떤지를 봤기 때문에 아 우리가 변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 가지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그 당심과 민심을 통합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약간 겪어보면 성격이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실행력이 있잖아요. 추진력이. 예. 그래서 어떤 당대표가 됐을 때보다 명분과 그다음에 추진력에 있어서 변화가 가능할 거다 싶습니다. 그 첫 움직임이 아무래도 그 지도부 그 인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로 이제 바쁘게 당직 인선을 진용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비서실장의 서범수 의원 그리고 수석 대변인의 황보승희 의원을 내정을 했고 그 이외에도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리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 여의도 연구원장 뭐 이런 직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선들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십니까? 이준석 당대표 30세 우리 그 영선 당대표가 됐다 이런 축하 인사는 아마 오늘까지 아마 기쁨은 끝날 것 같고 이제부터 진짜 많은 고심의 시간들이 예. 시작됐고 그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는 평가의 시간이다. 평가의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선이 결정된 분들을 보면 예. 어쨌든 중진, 초선, 여성 뭐 안배 고르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이 약간 강성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출이 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려한 인선 작업에 지금 돌입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요한 의제 과제들을 결정할 당시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준석 당대표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모 언론과 인터뷰 때 제가 잠시 들은 것은 우선 국민의힘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본인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당직 인선을 떠나서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의 그 스타일을 어떻게 고집하고 그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모습에서 저희가 뭐 아주 거친 그 목소리 뭐 이런 얘기 불안한 눈빛 뭐 이런 음악 배경도 깔고 하던데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이 인선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될지는 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심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아직은 불안한 있습니다. 눈빛이다. 네.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 이제 개혁을 주도해 나가겠지만 당직이나 인선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석 대변인으로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초선이고 여성이죠. 그런데 보통 수석 대변인은 재선급이 보통 하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은 부산 출신인데 그 지방의회 의원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엔 또 보좌진을 했어요. 국회의원 보좌진을 했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짧지 않아요. 나이는 젊은 편이지만 그 정치 경력이 짧지 않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대변인하고 상근 부대변인은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제 좀
배출해보고자 한다. 이런 게 조화로운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혁신을 위한 모습을 또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수석 대변인은 안정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인하고 상근 부대변인은 토론 배틀로 만 25세 이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렇죠. 그렇게 조화로운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뭐 서범수 비서실장은 울주군 지역인데 서병수 5선 국회의원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경찰대학 학장이고 뭐 연배도 63년생이시니까 일정 부분 경륜을 갖춰서 아마 국회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걸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정책위 의장의 3선 김도우, 뭐 사무총장의 4선 권성동, 박진 다 안정적인데 이분들은 일정 부분 개혁적인 성향도 인정받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중진이고 또 뭐 성향은 개혁 성향이고 이러니까 안정적으로 개혁을 이룩해 나가는데 맞는 진용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리더십 시험대가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대선 경선 관리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수락연설에서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래서 승리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한 바를 보면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당원 가입을 대폭 늘려서 외부 대권 주자들을 당 경선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전략들을 많이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전략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뭐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가 득표한 부분에 있어서 2030의 그 여론이 굉장히 또 뒷받침을 해준 부분을 저희가 확인한 게 있고 또 당대표의 의지가 본인이 대표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발언했던 그 대표 주자라고 말하는 2030 세대들을 대거 당에 입당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 저희로서는 저희가 원래 저희를 지지하던 당원들을 빼앗기는 것은 두 배 이상을 예. 빼앗기는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바싹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 대표가 대선 주자들 관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용광로 뭐 이런 주자들 뭐 이렇게 그 경선 관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샐러드 볼에 또 예. 비유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던데요. 각각의 그 맛있고 싱싱한 야채의 그 채소의 향을 다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각자의 공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구호하고 실제 그 일어나는 현상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우선 이번에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유승민계가 계보가 없고 계파가 없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 당 내에서도 17명 내지 18명의 국회의원도 있으시고 해서 그쪽 계파들이 힘을 받으며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윤석열 호를 잘 태워서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호를 예. 나경원 후보, 그 당대표 후보 경우에는 모셔와서 태워갈 것이라고 예. 말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 후보는 버스에 타는 사람만 태워가겠다고 하고 정시 출발. 예, 예. 정시 출발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서 간보기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잘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은 명확할 것 같고요. 그 부분 조율들에 있어서 약간의 잡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예상은 해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셔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입당하는 기회는 열어놓겠지만 모셔가는 모션은 치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을 하셨는데 이 전 의원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당 대표가 되면 대표에 맞는 언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그 경선 연기론 얘기가 나올 때 보면 그냥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당원 당규에 정해진 대로 지금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계 얘기가 나오지만 얼마 전에 갤럽 조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 이름이 나왔잖아요. 갤럽은 네. 주관식이잖아요. 차기 지도자, 대선 후보 이랬을 때 거기에 3% 정도인가요 해서 나왔지만 유승민 전 대표는 이름이 없었어요. 1% 미만으로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유승민계가 유지가 될지 있었다고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이준석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지 이럴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사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이준석 대표한테 들은 게 아니라 네.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유승민 전 대표도 뭐 훌륭한 분이지만 당 내의 인사 중에 대선에 더 가깝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이름이 나왔는데 뭐 다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인지 아니 좀. 여기서 얘기하기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한테 뭐 유리하게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대선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당 대표 이 지도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무너질 거거든요. 그 비대위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대표로서 뭐 수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선 승리, 정권 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고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걸려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국민들 민심을 선택받아서 대선 승리에 적합한 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선 룰을 만들고 경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지 사람이 뭐 누가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누가 더 친소가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누가 제일 높으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선대위원장으로 좀 모셔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경선 과정에서 있었고 그 가능성을 내비치는 표현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발 좀 물러서서 대권 후보들이 결정된 후에 생각할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해왔던 선거관리 체제를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빗대서 보자면 어느 정도 당 내에서의 인물들을 더 먼저 좀 만들어 놓고 좀 흥행시켜 놓고 나서 다른 합당하거나 뭐 입당하는 주자들과의 경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어느 게 적합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는 문제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는 거거든요. 선대위원회가 꾸려져야 선대위원장이 정해지고 선대위원회가 꾸려지려면 당내 후보가 결정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도 또 거의 비슷할 텐데 대통령 후보가 딱 정해지면 11월에 정해지도록 돼 있는데요. 정해지면 당 우선권이 대통령 후보에게 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대위도 거의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인선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선대위원장도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선대위원장 추대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 후보와 상의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가 노하면 방법이 없고요. 근데 제 생각엔 김종인 위원장이 승리의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추천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처럼 당내 경선을 하고 나서 야권 단일화 빅텐트를 할 건가 예. 아니면 대선 경선 열차를 버스인지 열차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전부 다 태우고 시작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뭐 재선 의원도 있고 삼선 의원도 있고 이랬거든요. 전직 의원들 선출된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의 멤버고 사무총장, 비서실장 이런 분들하고 다 중지를 모으지 않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야권 대선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앞으로 좀 분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꼼꼼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진보의 아젠다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 개혁 이런 단어들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조간 신문들에서도 다 지금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부분도 있습니다.
보수, 진보, 여야의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날 때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갈 것이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혼자만의 깃발로 변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변화 혁신해주는 곳에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민주당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이 한 가지 반갑기도 하고 또 뭐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면에서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뭐 유권자, 국민의 한 예. 사람으로서의 바람이고요. 민주당 내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저희가 송영길 대표 체제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실적이나 성과들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워낙 돌풍을 일으키고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저는 뭐 그런가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예. 누구나 집이나 공급 대책에 대한 발표들도 아주 좋은 그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평가받는 게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특위들도 지금 내용을 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시기들을 조율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민생 과제에 있어서 템포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송영길 대표 체제로 들었으면서 민심 청취를 먼저 하기 위해서 전 지역위원회에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회가 천막 당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우리 당의 내로남불, 뭐 오만 이런 불통 이미지를 다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경청하고 그리고 민생에 밀접한 그런 입법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미진하게 비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로 인해서 더 좋은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사실 국민의힘에서의 이번 그 전당대회를 보면 최고위원 역시도 30대 여성 그리고 뭐 초선 비영남 출신들 뭐 나온 부분도 많이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 지난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초선 오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강성 당원들 문자 폭탄 문제도 있었고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아직은 좀 더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아직은 더딘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의 좀 변화는 좀 있겠습니까? 뭐 그 부분 지적이 전에면 타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언론의 문제도 사실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과대평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이 지금 174석, 뭐 탈당, 출당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173석 정도의 우리 거대한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은 어떻게든 표출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일정 부분 확대 재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좀 더 확대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 말고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쇄신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젊은 층들의 목소리가 많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노력 중입니다. 예. 어떻게 예. 해서 이것이 외부로 또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졌고요. 그것이 또 2030들이 주는 그 과제이기도 하고 노력 중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좀 생길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 투샷이 잡히면 이제 삼촌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삼촌뻘과 조카뻘이 만나서 그리고 대통령하고 뭐 1대1 영수회담, 단독 회담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제 대통령 막내 아드님보다 3살 어린 그쵸. 그러니까 막내뻘 그러니까 아버지뻘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뭐 나이가 객관적인 그 연대기적 나이도 중요하지만 생물학적인 그 젊음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열정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당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 돼요. 이제 여당은 초선 의원들이 말하기도 어렵고 대통령도 계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떤 그 장점,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그 정체성 그런 게 개혁, 혁신, 젊음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갖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전 서열 이제 7위가 된 거죠,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제 킥보드가 규제가 많아져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금은 따릉이를 탄대요. 근데 이 예. 따릉이를 타고 청와대 이제 회담을 하러 갈 건가, 아니면 그 전에 전기차가 나와서 전기차를 탈 수 있을 건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개혁 혁신 경쟁을 여야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바람직하죠. 네거티브가 아니라 개혁 혁신 경쟁을 한다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그 초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가 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이런 견제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오래 못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번 나왔다가 또 그게 주저앉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야당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야당에서 나왔으면 당심과 민심의 비율 때문에 대표가 못 됐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구조조차도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구조는 바꿀 수도 있거든요.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래서 아마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대로 가는 것보다 바꾸자는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30의 대표 목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우리 당에서 대표적인 선수를 길러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뼈아픈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2030의 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해주는 전달자가 민주당에는 왜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지금 당대표가 된 부분에 이분이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셨죠. 아주 뭐 5년, 10년 가까이 꾸준히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줬던 맞아요.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은 그 스타성 있는 그런 정치인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도 좀 고심하고 또 길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대선 경선 룰에 대한 변화도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경선 연기론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또 당선되기 직전에 우리 당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분,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죠. 박용진 후보가 깜짝 3위를 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예. 그와 더불어 이광재 의원도 젊은 주자로 또 같이 이야기가 되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들도 있고, 이 젊음이라는 것이 저는 젊은이의 정치가 아니라 젊은 정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미래, 바뀔 시대, 디지털 신문명 시대를 어떻게 누군가가 그 시대 정신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담론을 내놓고 제시하는 후보들, 그 주자들이 지금 다시 좀 이렇게 재조명되고 있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문에 우리 쪽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는 주자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고요. 경선 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대세까지는 아니지만 대세에 가깝게 지금 굳어져 있는 1위 주자이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뭐 국민들이나 또 당원들도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과정을 보면서 흥행이라는 것이 또 국민들에게 주는 또 에너지가 또 쏟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예. 우리 당도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